네, 어제 저희 뉴스회전이 하루 쉬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생중계해드렸기 때문인데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늘 새벽까지 검증 공방으로 여의도를 달궜습니다. 청문위원 자격 논란부터 위증 논란까지 사안마다 여야가 부딪혔습니다. 오늘 정치와호장룡에서는 윤 후보자 청문회 주요 내용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간 순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할 때 초반 1시간은 후보자는 뒷전이었습니다. 청문위원 자격 논란 공방이 벌어진 건데요. 국회 법사위원들 절반 이상, 한국당 의원은 7명 전원이 패스트트랙 충돌의 수사 대상, 고발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고 나서 말씀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이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과연 적절한가 한번 지적해 드리니까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하시는 이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김 교수님, 자, 쉽게 말하면 누가 누구를 검증하겠느냐 하는 게 이제 박지원 의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상임위원회는 제척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고소고발 대상인 분들은 좀 이 청문위원으로 안 들어가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원이고 네. 또 민주당 의원들도 뭐 4분인가 그렇죠. 이분들이 다 고소고발 당해서 지금 수사 대상인 분들이고요. 네. 저는 정치는 역시 얼굴이 두꺼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했는데요. 네. 저렇게 지적하신 박지원 의원도 본인이 수사를 받을 그 당시에 네. 또 국정감사에 참여를 했다고 그때도 해요. 법사위원일 때. 네, 그렇죠.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결국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뭐 자기의 잘못은 모르고 상대의 잘못들만 잘 보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고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뭐 국회의원들이 법을 좀 잘 지키는 모습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보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좀 솔선수범해서 청문위원들을 고소고발 대상이 아닌 분들을 좀 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어떤 기싸움이라고 볼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청문회 초반이었으니까 한국당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일단 57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지금 다 검찰에 고발돼 있으니까 네. 사실 뭐 한 113명 중에서 반 이상이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뭐 누가 청문위원 나서고 누가 안 나서고 할 수 있는 그런 쉽지 상황이 않은 아닌 것 같고.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네. 이 문제는 사실 청문회 시작되기 전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위원장도 있고 간사가 있다라면 네. 자 그럼 재척 사유가 해당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짓고 와서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얼마나 아깝습니까? 지금 하루밖에 청문회 시간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때 와서 그때부터 자격 시험 논의하자 그러면 이게 뭐 끝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정치가 참 문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저게 국민들이 다 생중계로 보는 가운데 저는 자격 논란을 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정말 한심스럽죠. 그 전에 이미 정리를 했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도 저게 문제가 된다고 싶으면 아예 청문회를 열지를 말았어야죠. 자격이 안 되면. 그리고 박지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아마 야당 의원들을 공격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은 지금의 야당이 이제 그 문제를 들고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그러면 청문위원, 법사위원 안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건 우리 정치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중을 해도 부족할 판에 네. 자기들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후보자를 놔두고 후보자는 뭐가 잘못입니까? 뭐 와서 1시간 반 동안 한마디도 못하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청문회 초반에 항상 생기는 일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 여야 의원들끼리 얘기하는 거. 그리고 네. 청문 후보자는 이름도 안 불려지고 그런 상황들이 많았죠. 네. 뭐 그런데 더욱더 재미있는 것은 한 의원이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1시간 동안은 그야말로 이제 TV로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꼭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청문회 얘기가 아니라 자료 얘기, 뭐 신상 발언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것을 보면 의원들은 이것이 오히려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 윤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과거에 만났다는 사실도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추궁을 했는데 거꾸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제 청문회 한 대목 들어보시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고발된 거 알고 있냐고요? 그 뭐 소분 원장 만난 걸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고 무슨 갑자기 왜 국정원장이 나와요? 양정철이 고발된 사실 알고 있냐고 6월달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건 그- 관련 인마이군요. 그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서 대화를 한 것은 적절한 겁니까? 아니 제가 나중에 고발이 들어올지는 제가 당시는 알 수가 없고 네, 한국당이 양정철 원장을 6월에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후보자가 만난 것은 1월 달 정도였다고 그래요. 미리 고발될 걸 알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지금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찍는 거냐 뭐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네, 저도 저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생각했는데요. 우리 경찰이나 검찰이 정말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영화처럼 그렇게 선제적인 판단하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인가, 언제쯤 그게 가능할까, 아니면 그것이 또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도 사실 했는데요. 저 질문은 정말 뭐 부적절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양정철 지금 원장의 경우에도 6월에 고발된 건 이외에도 또 여러 가지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들고 와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수긍이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6월 달로 한 것은 뭐 상당히 보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인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고발될 사람을 만난 게 적절하냐라고 물어봐서 그게 좀 이상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윤석열 후보자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과연 잘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을 이제 따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중요하게 바로 포인트는 바로 그 부분인데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자가 이제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검찰의 중립성을 수차례 강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그때 이제 정문회 할 때는 그때는 한 번 이제 검찰의 중립성 이야기 나오는데 이번엔 많았죠. 왜냐하면 아마 윤 후보자도 그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적폐 수사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또 파격적인 또 승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야당으로부터 이제 공세가 올 게 뻔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인은 검찰의 앞으로 중립성 그래서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중립하겠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중립성을 이야기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월 달에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 이건 어떤 면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정철 원장은 그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그때는 물론 야인 시절이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뭐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대통령에 복심되는 사람을 아무리 그렇지만 중앙지검의 지검장이 그걸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자, 당시를 돌아보시면 당시에 보면 사법부 농단 사건 수사라든지 또 국정농단 수사라든지 많은 수사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또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권의 실세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요 이게 정권의 복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움직임이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지난번에 서훈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어쨌거나 만남 자체가 여러 가지 해석을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그 만남을 저는 거절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차례 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과연 검찰의 중립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을 이제 야당에서는 좀 지적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는 6월 달에 미리 고발할 거를 알고 1월 달에 만나지 말았어야 된다. 이것까지 요구하면 무슨 뭐 검찰총장 후보자가 무슨 뭐 전지전능한 예지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저는 한국당의 공격이 너무 좀 포인트를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날이 좀 무뎌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요. 자, 자유한국당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인공처럼 등장한 사람이 바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여당 청문위원회 발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 윤 전 서장을 불기소를 했는지 그 당시에 지검장, 아니 총장, 그리고 특히 황교안 장관이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판단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거면 그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저게 이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가 난 게 관련된 거 아니냐라고 한국당에서 따지니까 그때 당시에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사건 자체는 얘기를 좀 이따가 하고요. 황교안 대표 이름이 계속 나오는 이유, 지금 삼성 비자금 뭐 떡값 사건에도 나오고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에도 나왔는데 왜 이렇게 이 이름이 불려 나옵니까? 어쨌거나 지금 여당은 이 청문회를 황교안 청문회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김종민 의원이 지적을 한 것은
옆에 있는 금태섭 검사총 금태섭 의원이 조금 웃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거는 조금의 상식을 가지면 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 다 알 겁니다. 자, 2,000명이 넘는 검사들이 하는 불기소 사건을 네. 법무부 장관이, 그것도 검찰총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매번 보고 결재를 한다는 것은 그건 저는 넌센스거든요. 뭐 중요한 사건도 보고받을까 말까 하는데 사실 불기소된 사건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알겠습니까? 그런 면에 본다면 저는 굉장히 경강부여하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모든 것들을 다 황교안 대표, 즉 기승전 황교안 대표를 가져가려고는 여권의 전략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제 그 이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뭐 연막치기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인데 저는 그래서 여당이 태도가 뭐 야당 아직까지도 야당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청문회라고 하면 오히려 여당이 좀 주도적으로 이 청문회를 정책 청문회로 좀 만들어 가야 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야당은 사실은 공격을 해야 돼요. 그건 야당의 임무니까. 그렇지만 여당 입장에서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 적당한 데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부분에 한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보고 난 뒤에 역시 여당다워 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여당 의원들이 자꾸 황교안 대표만 하니까 억지로 붙이니까 결국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여당의 과연 성숙된 자세인지 바른 공격인지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삼성 비자금을 떡값으로 검사들한테 줬는데 황교안 당시 팀장이었나요? 뭐였죠? 그 부장이었나요? 네. 부장이 다른 사람 후배 검사들한테 안 나눠주고 혼자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폭로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자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자제하는 듯한 발언을 보였습니다. 그건 어떤 뭐 청문회에 임하는 어떤 자세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언급할 수가 없는 게 잘못하면 피해 사실 공포가 될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서 그 사건 자체가 일단 예를 들어서 뭐 끝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끝난 사건을 예를 들어서 검사가 그걸 어떤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위법하게 될 수가 있죠. 그 사람한테 또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윤석열 후보자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냥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본인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사실은 중립성이나 또 검찰의 어떤 기본적인 자세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윤 후보자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윤석열을 방어하기 위해서 황교안을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저께 이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저는 뭐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황교안 대표를 끄집어냄으로써 야당 의원들의 공격의 날카로움을 좀 무디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총선까지 바라봤을 때 네.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의문점을 가지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어저께 청문회에서 지금 지적된 저 부분은 사실은 그 윤석열 그 후보자도 얘기를 했지만 법무장관이 사후적으로는 보고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일일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전적으로는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 부분은 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뜨거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사법적으로는 끝났다라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다시 정치 현장에 복귀했기 때문에 지금 뭐 떡값이라든지 또 그 엑스파일 삼성 비자금 엑스파일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라도.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왜 황교안 대표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시 등장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또 자유한국당은 사실 우리가 2002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요. 그 당시에도 대선 그 불법 소위 차떼기로 인해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천막 당사로 갔을 뿐만 아니라 천안연수원을 다 팔아서 국가에 환납시키기도 하고 그런 노력을 해서 다시 그야말로 국민의 지지를 다시 받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되돌아봐서 현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어찌됐든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말 정치 개혁을 하고 정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정말 새로운 인재들로 미래를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그 시절에 발을 담궜던 분들을 다시 모시고 와서 다시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올바른 판단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어제 청문회 가장 뜨거운 쟁점은 아까 잠깐 언급됐습니다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한 논란이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과정에 윤 후보자가 개입한 거 아니냐, 도와준 거 아니냐 하는 질문과 답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윤 후보자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일관해서 부인을 했는데 자정 무렵에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에서 이와 관련해서 윤 후보자의 당시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이제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가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서장 한번 만나봐라. 자, 이 녹취가 나온 게 자정이 좀 넘어서였어요. 계속해서 부인을 하다가 이 녹취가 나오고 나서 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왔고 네. 윤 후보자는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건을 이해를 높게 조금 사건을 설명드리면 네. 윤대진 지금 검찰국장의 형이 윤우진 씨가 용산 세무서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육류 그 수입업체로부터 이제 세무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의 어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이제 해외로 도피를 했어요. 네. 그러다 다시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 네. 조사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무혐의로 일단 처리가 됐습니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변호사를 소개를 시켜준 것인데 지금 조금 전에 보셨듯이 당시에 이제 윤대진 이 검찰국장은 첨단과학수사부장이었고 네. 지금 이제 윤석열 이제 그 후보자는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이었습니다. 네. 자, 그 상황에서 이 변호사를 당시에 윤대진 그 검찰국장의 밑에 있었던 변호사로 나갔던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네. 자, 그 소개한 사람 누구냐? 윤석열 지금 후보자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전 청문회 때 그래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느냐라고 네. 이제 의원들이 주광덕 집중질을 의원이 하니까 집중적으로 주광덕이 물었어요. 물으니까 그런 소개시켜 준 적이 없다라고 해서 대충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새벽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기자하고 통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취재를 하면 통화를 하면서 쭉 그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본인이 그때 그런 게 있어서 윤대진 당시에 이제 그 국장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어 어려우니까 내가 나서서 이제 좀 소개시켜 준다 이런 의미로 이제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인터뷰 앞부분을 들어보면은 내가 직접 상담을 하는 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시켜 준 것처럼. 이제 돼 그 있습니다.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는 네. 부분을 선을 그었어요. 네, 네.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줬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윤우진 씨하고 윤석열 후보자하고도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인정했지만 골프도 몇 번 치고 밥도 같이 먹고 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상담을 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 문제가 지금 쟁점이 돼서 지금 야당은 이제 거짓말했다. 이게 지금 위증이다.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의 발언이 틀렸기 때문에 또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래서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금 이런 인준을 해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그건 아니다. 결국 선임되지는 않았고 내가 선임을 시키라고 소개시켜준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대진 검찰국장도 내가 소개시켰으면 내가 소개시켜줬지. 윤석열 후보자는 아마 나를 감싸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 녹취록을 나온 것을 그대로 윤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얘기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집니다. 뭐 인간적으로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고 또 뭐 자기 아끼는 그야말로 부하 직원의 또 형이고 뭐 이러니까 뭔가 좀 마음이 쓰이지만 내가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는 돼요.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저의 얘기를 오히려 오전에 했었으면 네. 뭐 얼마든지 상황을 좀 참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특히 그 기사에 나온 문자에 그 윤우진 씨로부터 그 나온 문자 내용에 윤 과장이 보내서 온 변호사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걸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나서 본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청문회를 많이 봐왔습니다만은 비교적 무탈하게 갔다. 그런데 이 막판에
이것이 나오고 나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 위증이고 이 위증에 대한 책임은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위증 또는 허위 답변 이거 여기서 벗어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결국 이제 윤 후보자가 여당에서도 이제 사과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해가 있다면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오늘 아침에도 나왔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할 것 없이 자진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다.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뭐 심각한 상황으로도 갈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위증을 한 사실이니까. 이거 왜냐하면 사안 자체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면 이거는 뭐 큰일이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제 잘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줬던. 그다음에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가 이제 선임은 안 됐습니다. 결국 이제 상담만 받고 끝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다른 변호사가 임명이 돼서 이제 사건은 처리를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해되는 측면도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제 아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왜 이렇게 위증을 하느냐. 위증도 사실은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자는 내가 선임이라고 했지 이걸 예를 들어서 그냥 소개해 준 거하고 이건 좀 차이 난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여당은 전체적으로 보자면 큰 흠이 없다. 그래서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야당은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보면 모르겠습니다. 큰 틀에 봐서는 이게 이제 검찰총장을 못할 만큼의 어떤 좀 심각한 문제인지 이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 같고 근데 어차피 이제 윤 후보자가 사실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검찰 내부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 주장해 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아마 윤 후보자가 좀 본인이 깔끔하게 좀 이게 해명을 좀 하고 사과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과는 했는데 그렇죠. 좀 더 진정 있게 좀 사과를 하고 그냥 넘어갈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 아마 청문 보고서 채택은 하지 않을 걸로 뭐 그렇게 보입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뭐 저도 동일하게 보고요. 사실 또 박근혜 정부의 그 뭐 장관 등이 또 청문회에서의 위증으로 처벌된 뭐 그런 사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국회에서 위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안타까워 본인으로서도 안타깝고 여당으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과연 문제는 야당이 청문 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번에 뭐 임명이 있을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꽤 시간을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 또 청와대의 판단은 또 어떻게 할지도 좀 주목되고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또 지켜보겠습니다.